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남자입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저희 처갓집 식구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천천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좁은 단칸방에서 부모님, 누나와 저 이렇게 네 식구가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살았죠. 반지하 수준의 집에서 살았기에 여름이 오면 집 안으로 비가 들어와 밖으로 물을 퍼낸 적도 있었고 겨울엔 이불을 몇 겹씩 두르고서 추위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마주한 가난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가난한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어요. 부모님께선 저희 남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단칸방에 살면서 여름 장마철이 되면 집 안으로 들어온 빗물을 밖으로 퍼내고 겨울이 되면 난방 보일러도 제대로 안 돼서 얇은 이불을 여러 겹 두르고 자야 하지만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거 엄마랑 아빤 너희가 이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겐 하루를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꼭 기억해. 세상은 꼭 돈이 전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부모님의 이런 교육 덕분에 누나도 저도 환경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꿋꿋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제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상진아, 넌 어른이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 난 우선 돈을 열심히 벌고 싶어. 통닭을 먹거나 고기를 먹더라도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벌면 더 좋겠지? 누가 내 동생 아니랄까봐 나랑 같은 꿈을 꾸고 있었네. 나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해서 돈 벌려고. 뭐? 대학을 안 가고 돈을 벌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일찍 돈 벌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아쉬운 건 없어. 친구들이랑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어지간한 건 다 배웠으니까. 누나는 영특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런 누나가 일찍 돈을 벌고 싶다는 이유로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니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도 몇 번이고 누나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을 했지만 누나의 의견은 완강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돈을 벌러 떠났어요. 저 또한 누나처럼 졸업을 하자마자 작은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접해보는 공장 일은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또래 친구들도 있었고 주변 이모들과 삼촌들도 다들 넓은 마음으로 잘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공장에 들어온 지 딱 3년째 되던 해 지금의 아내를 공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뭘 하든 밝게 웃는 미소가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표정 한 번 구기는 일이 없었죠. 그런 아내에게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떨림을 느껴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고 아내는 잘난 것도 없고 매력도 없는 저의 어리숙한 고백을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장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사실 아내와 결혼을 하고는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편이 아니라 많이 고민이 됐고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에 쉽사리 말을 꺼내질 못했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난 오빠랑 만나는 5년 동안 솔직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그런데 쉽게 결혼할래 하고 말이 떨어지질 않더라고. 괜히 오빠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오빠만 괜찮다면 난 오빠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데
오빤 어떻게 생각해? 부담스럽다니. 전혀 그렇지 않아. 사실 내가 먼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이 아니어서 너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못했던 거야.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네가 먼저 하게 해서 미안해.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우리 결혼하자, 혜호가. 그렇게 항상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는 아내와 5년간의 길었던 연애의 마침표를 찍고 부부로서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 가장 큰 난관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양가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우선 저희 부모님께선 예쁘게 웃어 보이고 활기찬 아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싹싹한 아가씨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다니 우린 참 복도 많다. 앞으로 우리 상진이 잘 부탁해요.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아주 마음껏 혼내요.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그런 건 제 전문이에요, 어머님. 맡겨만 주세요. 어머니 그릇 치우는 거 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될 사람 손에 함부로 물 묻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아가씨는 저쪽 가서 앉아 있어요. 앞으로 며느리 될 사람으로서 어떻게 어머님 혼자 설거지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어요. 그건 도리가 아니죠. 저 설거지 잘해요, 어머님. 같이 해요. 아내는 처음 인사를 오던 날부터 저희 부모님의 혼을 쏙 빼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아내가 집으로 가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제게 여잘 잘 만났네, 평생 떠받들고 살아야겠네, 애가 어쩜 저렇게 예쁘고 서글서글하냐며 칭찬 세례를 퍼부으실 정도였답니다. 문제는 제가 처갓집으로 갔을 때였어요. 아내에게 들어보니 장인 장모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벼농사를 짓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텃밭을 가꾸면서 상추나 깻잎, 고추와 같은 채소들을 재배하기도 하고 말이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였기에 평소엔 잘 입지도 않는 양복을 갖춰 입고 꽃바구니와 과일까지 사들고서 처갓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아빠, 예비사위 왔어요. 나와보세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소리를 쳐도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오직 바람이 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도 아내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벙쪄있던 그때였어요. 뭐야? 언제 왔어? 뭐야, 어디 갔다 왔어? 오늘 내가 예비사위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 벌써 까먹었어? 밤새 멧돼지가 내려갔다 왔다길래 밭에 피해 없나 잠깐 보고 왔어. 그리고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어제 말했던 것도 다음날 되면 다 까먹고 그런다. 아무튼 간에 반가워요. 손님을 불러다 놓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 아닙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 손에 든 건 뭔가? 아무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 자리라 과일 좀 사왔습니다. 과일 좋아한다시길래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래, 고맙네. 아유, 근데 어떻게 된 게 죄다 맛도 없는 싸구려 과일들 뿐이네. 이왕 사올 거면 아주 센스 있게 한우나 이런 거 사오면 좀 좋아. 엄마, 또 그런다 또. 오늘 처음 오는 자리인데 말 좀 예쁘게 좀 해요. 네? 아유, 알았다. 그냥 장난친 거야, 장난. 자자, 여기 서서 이러고 있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시간을 보니 딱 점심시간이구만. 들어가서 바로 밥 먹으면 되겠네. 저를 처음 본 장인과 장모는 썩 표정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무래도 딸을 데리고 가는 도둑놈 같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 싶었죠. 들어가 식사를 하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후 장인과 장모는 제게 정말 많은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래, 우리 딸이랑은 어디서 알게 됐나? 저희는 같은 공장에서 만나 알게 됐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정이 많이 들었어요. 공장이 바로 코앞인데 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필요까지는 없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면 돈을 많이 버는 편은 아니겠구만.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진 간간히 일거리가 들어오면 일을 나가시고 있고 어머닌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넨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결혼식 올릴 생각은 있고?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하면 따로 나와서 지낼 겁니다. 결혼식에 대해선 저희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식까지 올리기엔 준비할 것들도 너무 많고 또 비용도 비용인지라 안 올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라도 마련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허기야, 요즘은 결혼식이 허례허식이다 뭐다 해서 건너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 같긴 하더라만 그런데 대출이라니 비용 생각해서 결혼식도 안 올리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속 편한 소리들 하고 있어. 대출 받아서 집 구한다 쳐. 그럼 그 집 관리비랑 대출 이자랑 원금은 또 어떻게 갚을 거며 그거 감당하면 돈은 또 언제 모으려고 그래. 하등 쓸모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같이 들어와 살아. 네? 아니 며느리만 시댁에 삽가하고 사는 거 아니야. 사위도 얼마든지 처가살이 할 수 있어. 우리랑 같이 살게 되면 집세도 안 나가. 대출이자 나갈 일 없어. 공과금도 안 나가. 그러다 보면 돈도 쉽게 모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자네 하는 말 들어보니까 집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원래 젊었을 때 돈을 바짝 벌어놓고 모아놔야 나중에 나이 먹고 고생을 덜 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혼인신고만 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장모의 제안에 저도 아내도 적잖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가 먼저 이런 말을 꺼낼 거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곱씹어보니 뭔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두 부부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면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또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저희 둘 다 돈을 벌고 있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모두 감당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어른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왜? 생각해보니 처가살이 눈치 보일 것 같고 근처에 편의점 하나 없는 이런 깡촌에선 생활하기 힘들겠다 싶은가? 아닙니다. 장모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곤 생각지도 못해서요. 전 괜찮은데 괜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불편하실까 걱정됩니다. 불편할 게 뭐 있나? 어차피 가족이고 내 사위인데. 어차피 둘 다 일하고 있는 공장도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라며. 자네 차는 있지? 네, 재작년에 중고차로 한 대 장만했습니다. 그럼 뭐 출퇴근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겠구만.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게. 그리고 상견례 날짜도 되도록 빨리 잡자고.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일사천리로 상견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제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처제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집에서 독립을 했고 지금은 너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내려올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지 느낌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절 처음 보고서도 그냥 고개만 까딱거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질 않아서 저도 불어 처제에게 말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던 중 장모가 저희 부모님을 향해 합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서방, 혼인신고만 하고 나면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아직은 젊은 나이다 보니 따로 나가서 살게 되면 나가는 돈이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박서방 보고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사위 잘 대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사부인, 괜찮으시겠어요? 시댁이 며느리를 끼고 사는 것도 편하지 않은 일이지만 처갓집에서 사위를 끼고 사는 것도 힘든 일일 텐데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아이, 불편할 게 뭐 있겠어요. 박서방은 이제 저희 가족인데요. 가족이랑 사는데 불편해하면 쓰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딸이 시댁살이를 하는 것보단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날 상견례는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됐고 저희는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혼인신고를 진행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하기로 했고요. 여보, 정말 결혼식 안 올려도 괜찮겠어?
여자들은 웨딩드레스 입어보는 게 소망이라며. 으이그, 걱정도 팔자다. 나중에 아주 예쁜 드레스에다가 성대하게 해주세요. 그날만 기다릴 테니까. 우리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해요. 난 지금은 당신만 있으면 돼. 혼자에서 둘이 됐다는 거,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을 때 밑에 배우자란 이름이 있다는 건 제법 신기하고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다음 저는 집에 있는 짐을 싸서 처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갓집에 발을 들인 것이 지옥의 서막일 거라곤 그 당시엔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저희 부부에겐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중한 축복이 찾아와 줬습니다. 사실 자녀 계획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바로 찾아와 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기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에 곧바로 양가 부모님들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 소식을 전할 때만큼은 늘 무미건조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장인과 장모도 웃어 보이더라고요. 처가살인 처음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장인 장모와 함께 살아서 그만큼 나가는 돈이 줄어든 거, 그리고 임신을 한 아내가 집에서 부모님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 좋았지만 장인과 장모가 자주 생색을 낸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자네, 다시 생각해도 처가살이 선택하길 참 잘했구나 싶지? 네? 자네, 만약에 우리 집으로 안 들어왔어 봐. 자네 혼자 우리 해옥이 옆에서 관리 제대로 해줄 수 있었겠어. 게다가 나중에 배 나오면 혼자 걷기도 힘들어질 테고 챙겨줘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래도 자네 혼자 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잖아. 인정해, 안 해? 저 혼자서도 잘했겠지만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니 한결 더 편해진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론 자식이 임신을 했는데 같은 집에 살면 그만큼 잘해주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과 장인 장모가 아내를 잘 돌봐준다고 하더라도 내 할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함께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낼까 하다가 굳이 불필요한 말로 인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죠. 이후 아이는 정말 예쁘고 건강하게 태어나줬습니다. 아이는 저희가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공주님이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바르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내는 출산을 한 이후 당분간은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싶다며 공장을 그만뒀고 저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계속 공장에 남아 일을 했어요. 그렇게 홀로 일을 하던 어느 날 장인과 장모가 저희 부부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네, 공장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우리 밭일 좀 도울 생각 없나? 네? 밭일이요? 저 태어나서 밭일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걱정 말게. 우리가 알려주면 되니까. 세상에 처음부터 농사일을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우린 날 때부터 낯 잡고 호미 잡고 뭐 태어난 줄 알아? 어른들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지. 요즘 우리도 나이가 들었는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돈 주고 일손을 구하려고 하니 이것도 영 쉽지가 않네. 어차피 자네 주말엔 쉬지 않나. 쉬는 날엔 그냥 사부작 우리 일 도와주면서 시간 보내는 거지. 어때? 도와줄 수 있겠나? 아빠, 공장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일하고 오면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다고. 그런데 그나마 쉬는 주말에 나와서 밭일을 하라니. 누가 그걸 모르냐? 그냥 믿음직한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아빤 박서방한테 물어본 건데 왜 네가 성질을 부리고 난리야? 하여튼 애 낳고 나서부터는 아주 성격이 예민해져선. 아닙니다.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만 주시면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래? 그럼 마침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내일부터 바로 일 들어가 보도록 하지. 자네가 쓸 모자랑 장갑 같은 것도 다 준비해 줌세. 내일 아침 7시에 깨우러 올 테니까 오늘은 일찍 자게.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언성 높일 일은 되도록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피곤이 2배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배워두면 나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장인 장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던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 저보고 바보라고 하더군요. 아휴, 밭일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걸 덥석하겠다고 해. 농사일 얕잡아 보면 안 돼. 아니야. 연세 많은 장인 장모님도 하시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시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언성 높여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여보. 여기서 거절하면 또 말 더 이어지잖아.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하여튼 착해 빠져가지고선 다음부턴 그냥 좋게 거절해. 당신이 거절한다고 소리 지르거나 구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좋게 좋게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아내는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있기에 처가살이가 그나마 수월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처음으로 장인에게 밭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허리는 아프지 땡볕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 땀은 줄줄 흐르고 꽤 힘들더라고요. 막상 겪어보니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장인이 은근슬쩍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해보니까 어때? 내가 봤을 때 자네 농사가 딱 적성에 맞아 보이는데. 글쎄요, 장인어른. 태어나 처음 해본 거라 그런지 손에 익을진 잘 모르겠어요.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누구든 처음은 다 어려운 법이야. 그렇게 하나둘씩 배워가면서 익숙해지는 거지. 자네, 혹시 공장 그만두고 제대로 내일 도울 생각은 없나? 솔직히 공장일 그거에서 뭐 얼마나 벌어? 힘은 힘대로 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밭일은 공장일 하는 것보다도 훨씬 쉬울 거야. 내가 잘 알려줄게. 응? 말씀은 감사하지만 하던 일을 그만두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사람도 지금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고 있고 아이가 클 때까지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이며 이런저런 비용들도 많이 들어갈 텐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장인어른 따라 밭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사람이 없어지는 거라서요. 그렇다고 장인어른께 따로 밭일하는 비용을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서도 누나도 저를 개인적으로 도와줄 형편은 되지 않아서요. 하지만 일을 나가지 않는 날에 가볍게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에휴, 자네 뜻이 정 그렇다면야 하는 수 없지 뭐.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던 장인은 제가 거절을 하니 금세 퉁명스러운 표정을 하고서 빠르게 등을 돌리고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틀어지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딱 3년이 지났을 무렵쯤 처제가 결혼할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날 참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땐 제가 온다는 사실조차도 까먹고 밭일을 나가셨던 두 분이 처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집도 깔끔하게 치우시고 단장도 하시고 동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어이없어하며 장인 장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온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집 치우고 단장하고 그냥 예비 사위 처음으로 인사 오는 날 아니야? 뭐 그 사람이 대통령 자식이라도 된대? 아님 뭐 슈퍼스타라도 되는 거야? 내가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야? 예, 들어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더라. 무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래. 연봉도 무려 억소리가 나고. 그런 엄청난 사람이 우리 집에 인사로 오겠다는데 우리도 그에 걸맞게 나름 단장이라도 하고 있어야지 않겠니? 참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주인공이 등장을 했어요. 어서 와요. 이 좁은 총구석까지 찾아오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아이고 아니요. 총구석이라뇨. 공기가 정말 좋아서 오는 내내 창문 열고 왔는걸요. 서울은 창문 열고 달리면 매연만 들어오는데 여긴 정말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모든 게 다 좋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국이라고 합니다. 자, 어서 들어와요. 식사 맛있게 차려놨어요. 너희는 아까 밥 먹었으니까 배 안 고프지? 네, 배 안 고프네요.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얘기들 나누세요. 우리 마당에는 평상에 앉아있을 테니까. 아내는 뭐가 못마땅한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예비동서가 아내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형 맞으시죠? 언니가 있다고 이야긴 들었는데 이렇게 뵈니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장모님도 미인이시고 장인어른도 미남이시고. 처형, 그러지 말고 같이 들어가시죠. 그래도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빠지는 건 좀 그래서요. 그리고 여긴 형님 맞으시죠? 형님도 빠지지 말고 같이 들어가시죠. 앞으로 형님 동서할 사이인데요. 동서는 마치 이미 가족이라도 됐냐 저희 부부를 향해 처형, 형님이라고 부르며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참 사교성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였습니다. 결국 등살에 못 이겨 억지로 자리를 채우긴 했지만 여간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밥상을 차리는 것 자체도 제가 왔을 때랑은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장모는 갈비찜뼈를 손수 발라주면서 부드러운 살코기를 동서의 밥 위에 얹어줬습니다. 누가 봐도 부모 자식 같아 보였어요. 전혀 처음 본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식사 자리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가시방석 같았던 식사 자리가 끝난 후 동서가 저를 보고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형님, 전 형님을 진짜 친형님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종종 술친구 필요할 때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가 일반 소주나 맥주 같은 거 말고 진한 위스키 한 잔 사겠습니다. 그래요, 잘 지내봐요. 그런데 내가 술은 잘 못해서.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형님,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구세요? 그리고 말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가족으로서 편해지면 그때 편하게 말 놓을게요. 어차피 가족이 될 사람인데 너무 곁을 내어주지 않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뭔가 모를 찝찝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만으로도 멀리하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 동서는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제의 결혼 이후 동서의 돈자랑과 낭비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어느 날은 동서가 완전히 삐까뻔쩍한 중형차 한 대를 끌고서 처갓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차는 중형 승용차였어요. 알고 보니 장인을 위해 동서가 직접 가져온 차라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차 한 대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낡은 트럭만 타고 다니시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요. 장모님 모시고 나들이 나가실 때 좀 더 편하게 나가시라고 준비해봤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이거 내가 사고 싶어서 항상 들여다보기만 했던 건데 그걸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준비했어? 하여간 우리 둘째 사이 안목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그런데 이거 굉장히 비싼 차던데 부담스럽지 않았어? 에이, 장인어른, 제가 누굽니까? 팀장 달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는 그냥 카드로 싹 긁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껌값이에요, 껌값. 이거 고장나서 시동 안 걸릴 때까지 타셔야 합니다, 장인어른. 아셨죠? 아이, 그럼 누가 사준 건데. 눈 감는 날까지 내가 잘 타고 다닐 거야. 고맙네, 고마워. 장인은 동서의 선물에 아주 입이 찢어지고 광대가 저 하늘높이 솟아오를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저와 함께 지낼 땐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웃음이었어요. 장인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차에 무슨 비밀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우리에겐 새 차라고 하더니 키로수를 보니까 이미 8만 킬로를 탄 상태더라고요. 동서는 새 차를 사준 게 아니라 중고차를 선물로 줬던 거였습니다. 장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둘째 사위 최고라며 연신 박수를 쳐주더군요. 그리고 생일이나 명절날 드리는 용돈조차도 제가 드리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장모님, 오늘 기빠진 날이시죠? 장모님 생신 기념으로다가 둘째 사위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봉투 한번 열어보세요.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그냥 몸만 와도 되는데. 어디 우리 둘째 사위 선물 한번 열어볼까? 어머나, 이게 다 얼마야? 제가 통 크게 300만 원 넣었습니다. 이걸로 장모님 사고 싶은 것도 사시고 장인어른이랑 읍내 나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세요.
넉넉하게 담았으니까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형님은 장모님 생신인데 뭐 준비하셨어요? 동서의 말에 저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용돈을 준비했지만 동서와는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장모님, 저도 용돈 준비했습니다. 매년 드리던 대로 30만 원 정도 넣었어요. 모자라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동서가 넉넉하게 드려서 다행이네요. 자넨 이번에도 30만 원뿐인가? 거 작은 사이 좀 본받게. 우리한테 돈을 얼마나 잘 써? 공장에서 일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적어서야 원. 매년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줬으면 이젠 액수를 좀 늘릴 때도 됐지 않나? 아유, 형님.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 생신인데 너무 구두쇠처럼 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통 크게, 에? 아끼지 말고 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참 동서가 얄밉더군요. 그리고 장모님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역시 우리 둘째 사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니까. 월세도 안 내면서 우리 집에 살면서 용돈도 이렇게 팍팍하게 준다니까. 난 우리 첫째 사이가 자네 반의 반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네. 사람 면전에 두고 두 사람이 깔깔대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군요. 여태까지 제가 드린 돈이 장모님께 모자라다고 느껴질 줄은 몰랐네요. 이 집 생활비며 공과금 그리고 틈틈이 용돈도 자주 드렸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밭일 도와드리면서 지금껏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갑에 있는 돈 전부 다 드릴게요. 얼마나 드릴까요? 100만 원? 200만 원? 말씀만 하세요. 제가 땡빚을 내서라도 돈 구해올 테니까요. 장모님이 모자라다고 느끼시지 않게끔요. 필요한 금액을 말씀하세요. 대체 얼마에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부러지게 했더니 장인 장모 모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꾹 닫아버리더군요. 고작 돈을 가지고 사람의 수준을 매기고 같은 가족끼리 비교하고 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그렇게 대놓고 비교라니 저 역시도 입에서 고운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장인 장모를 향해 품고 있었던 불만과 분노는 몇 달이 지난 무더운 여름 초복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터지게 됐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침부터 닭백숙을 끓인다고 분주했던 장모는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초복이라 시간 괜찮으면 집으로 내려와 닭백숙이나 한 그릇 먹고 가라고 말이죠. 장모님께선 닭을 3마리 정도 삶으셨더라고요. 양도 넉넉하고 무척이나 맛있어 보여 잘 먹겠다는 인사와 함께 딱 닭다리 하나를 집으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장모가 제 손을 찰싹 내려치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닭다리에 손을 대? 네? 제가 닭다리가 왜요? 자넨 살코기만 몇 점 주워 먹고 국물이나 마시고 빨리 나가서 호미 들고 밖에 가서 잡초나 다듬어. 요새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그런지 잡초 자라는 속도가 아주 장난이 아니야. 굼뜨게 행동하지 말고 대충 먹고 빨리 움직여. 그래야 해지기 전에 끝내지. 뭐라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 건 우리 둘째 사이가 얼마 전에 또 용돈 100만 원을 보냈더라고. 그 돈으로 이거 준비한 거니까 대충 먹고 가서 밭일 좀 해. 알았나? 정말이지 너무 충격을 먹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다 둘러앉아 닭백숙을 먹는데 그 와중에 저는 살코기만 몇 점 먹고 국물만 마시고 밭에 가 잡초나 다듬으라니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장모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 장모가 다시 한번 제 얼굴을 보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 말 안 들려? 아이, 그만 먹고 일하라니까, 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얹혀 사는 주제에 먹고 놀기만 하려고 하면 쓰나. 내 말이 틀렸으면 어디 말해보소. 너무 서럽더군요. 그래서 저는 장모에게 울분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도대체 절 왜 이렇게 차별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이유라니? 그냥 자네만 보면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떻게 하나? 자네 집안이 좋기나 해? 아님
자네가 능력이 있어. 고작 촌동네에서 공장이나 다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우리 둘째 사위는 알아주는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나. 이건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가 돼야 말이지. 한마디로 장인장모는 제가 이유 없이 싫은 거였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더 이상 저 사람들은 내 장인장모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아, 진짜 못 봐주겠네. 여보, 빨리 일어나. 해도 해도 너무하네. 우리도 돈 있어. 닭백숙 하나 가지고 되게 차별하네. 여보, 일어나. 우리도 당장 산장에 가서 닭백숙 먹고 오자. 그리고 이제부터 내 남편한테 반일 시키지 마세요. 내 남편 이 집 사위예요, 일꾼이에요. 가난하다고 이렇게 차별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내 부모님이지만 정말 창피하네요.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요. 여보, 어서 가자.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인이 또 한 번 큰 소리를 내더군요. 해옥이 너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야? 여기 단 1분 1초라도 더 앉아있으면 닭고기 씹다가 넘기기도 전에 체해서 다 토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 숨 막힌다고. 조금이라도 있기 싫다고. 내 입까지 더러지면 먹을 거 더 많아져서 좋으시겠네. 잘난 가족들끼리 많이 드세요. 그리고 아내는 저와 딸을 데리고 산장에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어서 먹어. 내가 손으로 뜯어줄게. 아, 해봐. 아내는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여보, 아까 왜 그랬어? 장인 장모님이 많이 놀래시던데. 내 남편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와이프도 있나? 나라도 나서서 한 방 먹여주고 싶었어. 난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로 믿음직스럽고 듬직한 가장인데 감히 내 남편을 무시하는데 열이 확 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도 내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알았어? 난 언제나 당신 편이니까. 여보.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뜨끈한 닭백숙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생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든든한 거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저와 아내는 장인 장모의 이야기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말마다 장인 장모의 밭일을 도와줬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전혀 거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장모가 제게 신경질적으로 묻더라고요. 자네, 주말마다 대체 어딜 나가는 겐가? 자네가 나가니까 텃밭 주변에 풀을 다듬어 줄 사람이 없잖아. 아휴, 안 그래도 요즘 다리가 쑤셔 죽겠구먼.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라뇨. 저는 장인 장모님이 절 대우해 주신 만큼 딱 그것만 할도리 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데 어떤 사이가 네네 하고 일을 도와준답니까?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건가? 대들다뇨. 제 말은 장모님이 하는 만큼 저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공평하지 않겠어요? 아니 자네, 뭐 잘못 먹었나? 아이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 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아내의 부모고 우리 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서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고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근데 제 이런 마음을 권리로 아는 장인 장모님께 이젠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저한테 부탁하실 거면 그만한 행동을 하시고 부탁하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상하게 구겨지는 장모의 표정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아주 똥 씹은 표정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만하게 봤던 사위한테 뒤통수를 세게 당하니 그럴 수밖에요. 그랬더니 장모가 그날 이후 어떻게 반격했는지 아시나요? 어느 날 장모가 저희를 불러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이제부터 달달이 집세 내고 살아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집세를 내라니. 솔직히 니네가 생각해도 양심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니? 삼시세끼 밥 해줘. 지낼 공간 내어줘. 우리가 그동안 박서방한테 왜 밭일을 도우라고 시킨 줄 아니? 집세 안 받는 대신에 밥값이라도 하라고 우리가 시킨 거였어. 네 말 맞다나 당연히 풀 다듬고 밭일하는 거
우리끼리 하려면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마저도 못하겠다면 집세를 내고 사는 수밖에 더 있겠냐? 그래, 그래서 얼마를 주길 원하는데? 어디 드러나 보자. 많이도 필요 없다. 딱 50씩 내고 살아. 그게 싫으면 당장 나가서 살든지. 어떡할래? 엄마 진짜 유치하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꼬리 내리면서 다달이 50만 원씩 낼 테니까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뭐 이럴 줄 알았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뭐. 막말로 큰 사위인 사위 취급도 안 해주는데 우리도 굳이 그런 취급 받으면서 살 이유 없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한 거잖아. 누가 보면 우리가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고 눈물이라도 쏟으면서 애원한 줄 알겠다. 이제 수영이도 어느 정도 자랐겠다. 깔끔하게 분가할게. 이게 엄마가 원하는 대답이지? 야,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지 남편 편만 들 줄 알고 쇠가 빠지게 키워놨더니만 지 부모한테 말하는 꼴 좀 봐. 이 버르장머를 대체 누구한테 배웠을까? 엄마, 옛말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했어. 내가 누구 닮아 성격이 이런진 엄마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안 그래도 우리 점 찍어 놓은 아파트가 있거든? 얼마 전에 남편이랑 임장도 다녀왔어. 이 집보다 훨씬 아늑하고 집도 좋더라. 시기만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심하게 해줘서 고맙네. 엄마, 완전 땡큐야, 땡큐. 네, 아내 말이 맞습니다. 점점 처가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들어 저는 아내에게 먼저 분가를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장인 장모 모르게 주말마다 임장을 다녔죠. 물론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그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모은 돈이랑 하면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처가살이 하면서 딱 좋은 점이 하나 있었네요. 몇 년이란 시간 동안 무시는 무시대로 당했지만 덕분에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시간과 돈을 맞바꾼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너희 분명히 후회할 거야. 그래도 어른 밑에 있었을 때가 좋았구나 싶을 거다. 아유, 독한 것들. 진절머리나. 저런 것도 큰딸의 큰 사이라고 두고 있었으니 원. 소리를 지르거나 말거나 저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마 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확실히 장인 장모를 떠나 저희 가족끼리만 온전히 지낼 공간이 생기니 마음이 가볍기도 하고 이전보단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유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분가를 할 걸 하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죠. 처음에는 분가할 미천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버티다 버텨 이 좋은 공간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린 처갓집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참 얼굴 안 보고 사니 어찌나 마음이 편해지던지 얼굴 혈색이 좋아지고 몸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처가와 척을 지고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장모님이 갑자기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연락을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받자마자 엉엉 울면서 제게 막 소리를 치더군요. 박서방, 우리 좀 도와주게. 우리 지금 아주 큰일 났어. 박서방이라뇨? 이젠 사위로 생각 안 한다면서요? 근데 왜 전화하셨는데요? 내가 그동안 미안했네.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작은 사위, 아니 이젠 사위도 아니지. 이정구 그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확 날아가 버렸어.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정국이면 장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사람 아닌가요? 그놈이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명함까지 내밀면서 자기 이름만 다 대면 아는 금융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 말 다 거짓말이었어. 그냥 백수였어, 백수. 작은 편두리 사무실 하나 차려서 주식 투자나 하고 사는 한량이었다고. 뭐라고요? 어느 날 작은 딸이 우리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돈을 좀 빌려달라고. 몇 달만 쓰다가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다 빌려달라더라고.
그래서 우린 급한 건가 보다. 어차피 몇 달 뒤에 갚는다고 했으니까 노후자금 있는 거 평생 모은 돈 2억 2천 그걸 다 빼서 빌려줬는데 글쎄 그놈이 그 돈을 주식 투자로 다 날렸다고 하네. 아, 그럼 증권회사에 다닌 게 아니라 조그마한 사무실 차려놓고 주식하는 전업 투자자였나 보네요. 어쩐지. 그러게 뭐하러 빌려주셨어요? 빌려준 사람이 잘못이죠. 자네, 아직도 내가 미운 겐가? 그래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야? 이젠 내가 믿을 게 자네밖에 없네. 어떻게 내 돈 좀 받아내 줄 수 없는가? 내 딸이 빌려간 거라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우리가 진짜 사는 게 아니라네.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어. 동서의 정체도 놀라웠고 장모의 말도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금융맨이 아니라 전업 투자자였고 처제도 그걸 알면서도 장인 장모를 속여왔던 거였습니다. 하긴 백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직업을 속인 걸로 보였죠. 동서는 장인 장모 노후자금 2억 2천을 해외 선물 투자를 하다가 전부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우리나라랑 해외랑 주식 경제가 완전히 추락한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그렇게 무리하게 해외 선물 투자를 하다가 다 망해버려서 한 푼도 안 남은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 장인 장모가 차용증 그런 것도 안 받아놔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던 거였습니다. 부모를 속인 처제도 놀라웠고 작심하고 장인 장모를 속인 동서라는 사람도 놀라웠습니다. 결국엔 동서와 처제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동서는 더 이상 처가에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처제를 손절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째 사위 하더니 그 동서 때문에 나락간 모습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딱하기도 하고 미안하지만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2천이나. 그런데 저한테 왜 전화하신 거예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 같은데요.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네, 박서방. 내가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자네한테 너무 함부로 대했어. 세상에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지 뭔가. 우리가 자네한테 진심을 다해 사과하겠네.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라면 꿇을게. 그러니 제발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부탁하네, 박서방. 사과는 진작에 하셨어야죠. 그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더니 정작 돈 다 잃고 남는 것도 하나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사위사위 하며 미안하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과라면 어느 누가 진정성을 느끼겠습니까? 이제서 후회하고 사과하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흰 이미 마음이 다 떴거든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부모 없는 셈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나가던 날 장모님께서 그러셨죠? 나가면 후회할 거라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후회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하시게 생겼네요. 이제 두 번 다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더군요. 본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그제서야 빌빌 기면서 사과하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화가 확 치밀어 올라 저도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모조리 털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뭘 도와달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본인들 노후자금 절반이라도 줄 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무려 1억이라는 돈을 아파트 대출받아서 도와달라고요. 노후에 손가락 빨게 생겼다면서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아내 또한 도와줄 마음도 없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표현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 후 장인 장모는 저와 화해를 시도하려고 몇 번이고 찾아왔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내한텐 그래도 부모님들이시니 혼자서 다녀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명절에나 아내 혼자 하루 갔다 하루 다녀오는 정도랍니다. 꼭 다녀오면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래, 박서방은 아직도 우리가 싫대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받아주겠대? 네가 가서 박서방 좀 잘 설득해서 데려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요.
하지만 전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을까요? 전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걸 잊고 우리 가족들에게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도 아내를 딸처럼 대해주시고요. 바로 이런 게 제가 원했던 거였는데 혹여라도 장인 장모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많은 걸 느끼시길 바랄 뿐이네요. 때로는 다른 쪽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잔디는 인공 잔디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본 시선이 아니라 다른 쪽이 더 멋지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겉면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있을 수도 있으니 보이는 것만으로 현혹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언이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돈으로 남을 비교하거나 구분짓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